자, 금요일 2부 오늘도 늦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아. 예. 신삼변 시대 오늘은 어떤 문지냐? 오늘도 정문지 손정혜입니다. 문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재입니다. 네, 자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저 이슈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달려볼게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정유정. 그러니까 이거 백변. 제가 정유정 사건 우리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나 이거 분명히 여죄가 있을 것 같다. 처음은 아닐 것 같다. 네. 그런데 너무. 당시에 실제로 실행했던 여죄가 밝혀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행 행위까지 완벽하게 나아갔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계획은 있었다는 거죠. 시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서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정유정이 지난 5월 26일 날 이제 피해자 살해하는 과정이 과외를 통해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가서 이제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2건 정도가 아마도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 건데 이제 그때는 과앱이 아니고요. 온라인 중고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통해서 시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고거래 물품 거래하자가 아니라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를 통해서 가볍게 만나자. 만남을 시도한 거구나. 네, 만남을 시도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 부산 북구한 산책로를 유인해서 살해하려다가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던 게 하나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10대 남성 B군을 그 같은 앱을 통해서 불러내려고 했는데 이 B군이 다행히 해당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B군에게 남겼던 말은 근처 산에서 만나자. 만나서 뭐 할지 알려주겠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처 산에서 만나자. 정말. 네, 지금 이 2건의 범행, 그다음에 흉기, 휴대 소지 여부 관련 혐의를 현재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변 이게 일단은 피해자가 다행히 발생한 건 아니에요. 여죄나 암수 범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시도했잖아요. 이거 살인 미수까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 살인 예비 음모는 검토 될까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남성 그 미성년자 남성 10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냐 가족들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정유정 사건의 피해자도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SNS 어플이나 이런 중고거래 앱 같은 걸로 지금 서로 이제 소통했던 것으로 봐서는 여러 명에 대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시도를 하려던 정황이 명확하고 살인 예비죄로 구체적인 어떤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를 좀 검토해봐야 되는 사건인데 경찰이 지금 공판 앞두고 이 사건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은 지금 정유정이 이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나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안 맞잖아요. 네.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이랑 접촉했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살인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물색해서 피해자를 실행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발적 살인이냐 이런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검찰이 둔 것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살인 예비로 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이 범행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것은 이 정유정은 사실 연쇄살인 가능성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건 처음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때도 이 피해자 사망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택시기사가 그 가방에서 혈흔 때문에 신고했잖아요. 그게 없이 이 사건이 미제 장기 수사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유정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물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공판이 18일에 있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은 유무죄에 대해서는 뭐 쟁점이 그렇죠. 없는 사건이거든요. 양형에 대해서 저 정유정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이냐 아니면 검찰의 시각대로 그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던 거냐 요거만 있으니까 뭐 재판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이 얼마 전에 최윤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변.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던. 근데 이 최윤종 하는 얘기 보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죄를 모방한 거다. 근데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희도 몇 번 아마 다뤘었고 그리고 우리 세 분도 많이 출연하시는 사건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영상 많이 틀고 많이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모방 범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꿔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산 돌려치기 남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죠. 그냥 귀가하는 여성 일면식도 없는데 무조건 따라가서 굉장히 체구도 좋고 뭐 운동도 많이 했다라고 알려진 뭐 경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끔찍하게 해쳤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인 관련 기사를 읽었대요. 과거에 최윤종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산 돌려치기남 사건을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CCTV가 없는 장소들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 장소였던 등산로도 여러 번 답사를 했고 범행 전 6일부터는 2차례 동안 찾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시고 어이없어 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휴대전화에서 이런 메모들을 발견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최은종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걸로 지금 보여요. 그 기회를 범죄 기회로 받아들였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였던 걸 보이고 특히나 이게 범행 직후에는 이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돼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목마르다고 물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해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 얘기 많이 보도하곤 하지만 이 흉악범죄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나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언론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딜레마적 상황이 고민이 있는데 양변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자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예를 들면 그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는 건데 또 간혹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또 모방 범죄를 하니까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 지금 알려진 것 정도라면 그러니까 뭐 CCTV가 없는 곳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공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 범죄가 확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혼자 다니시거나 이런 거 CCTV 없는 곳 이런 거 주변에 알 수 있잖아요. 잠재적 피해자분들한테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우리 관할 구역 내에 혹시 이런 것들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봐요. 최근에 스토킹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가해자의 초점을 맞추냐. 피해자의 인생의 서사에 대해서 보도해달라고 스스로 피해자 얼굴을 공개한 유족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모방 범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가해자들끼리 어떤 범죄 심리를 동조하면서 약간 우상한다는 데 있거든요. 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범죄를 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방하려는 따라가려는 영웅 심리 같은 게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렸을 때 불우했다, 뭐 어땠다, 뭐 전과 몇 범이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범죄자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사실 연쇄살인범들도 찾아보면 내가 과거에 훨씬 12명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에 초점을 맞출 때 자극적이거나 이게 좀 영웅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 그게 좀 희석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림동은 최윤종이고 분당 서현역은 최원종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이거 진짜 최원종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어요. 이것도 뭐 유죄 나오는 거는 자백의 거의 현행범이지. 이건 뭐 자백이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살인이 2건, 그 다음에 살인 미수가 여러 건이에요. 예, 이거 중형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사에다 자필 편지를 보냈답니다. 구치소가 괴롭다. 구치소가 괴롭다. 허리다 진짜 이거. 진짜 허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원종의 편지 그다음에 최원종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 종합해 보면 뭐 범행을 한 것 뭐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인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다만 내가 왜 그랬나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 결국은 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중학교 시절부터 뭐 소심한 성격이었다. 뭐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사고가 흐려지고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피해망상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토커가 가장 많다고 생각했던 그때 분당 그 백화점 있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다.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뭐 구치소가 괴롭다는 얘기 왜 나온 거예요? 구치소에는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고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고충을 털어놓는 건데 나는 구치소에서 너무 힘들고 몇십 년은 있는 거 나에게 고문이다. 이 정도로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얘기하고 싶다는 그렇죠. 건가? 그리고 언론사에 그걸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떨까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얘기만 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당연히. 근데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프로파일링도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어떤 현실과 환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실제로도 검찰에서 인정을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재판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예전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감경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 그 결과의 그 참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물론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게 재판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광고 듣고 손 변호사 의견 좀 들어보고 다음 주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손변. 네. 이 분당 서현역 살인 사건 최윤종. 최원종. 아 이름이 네.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 최윤종이나 똑같은 살해범인데 어쨌든 최윤종 이거 심신미약 주장할 것 같죠? 당연히 할 가능성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정신감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나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진짜 진지하게 어떤 심신미약의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감형될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감형된다고 바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복귀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해서 감형됐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법 피해 망상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상담 중에 경찰 검찰이 막 그렇게 매일 나만 쫓아다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대한민국 검사 경찰의 인력이 많지 않아요. 모자랍니다. 그래도 안 믿죠. 그럼 이제 변호사도 나를 속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최윤종이 사실은 죄 자체만 봐서는 살인의 2건에 살인 미수가 한 여러 건 있고 거기다가 계획범죄라고 하면은 사실 형량으로 보면 무기징역이 나와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 저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고 피해자도.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죄수 자체가.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좀 형량은 너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재판 과정 지켜보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차가 난리예요. 차 난리죠. 네.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 이 롤스로이스남 얘기는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렸고 람보르기니남이랑도 나왔습니다. 이 람보르기니랑 그 롤스로이스는 어느 차가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자, 람보르기니남. 백변 일단 람보르기니남은 누군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사실 람보르기니남, 롤스로이스남 딱 차이 하나는 이제 롤스로이스남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굉장히 심하게 뭐 다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여긴 그건 아니고 나머지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차도 고급차. 네. 뭐 굳이 말하면 롤스로이스 쪽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굳이 말하면. 글쎄 말하면. 근데 이게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에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니까 갑자기 허리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람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고 한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데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이렇게 좋은 차를.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런 사건을 워낙 많이 해보기 때문에 보자면 왜냐면 변호사들도 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 더 하지 뭐. 간이마약 검사를 해보니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중심도 못 잡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술 냄새는 안 나니까 그렇죠. 마약 의심을 했구나. 그렇게 막 돼 있는데 술 냄새가 안 나면 약이죠. 거의 마약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영상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전형적인 케타민 중독 증세, 자기 중심도 못 잡고 마치 이렇게 그 뭐 유인원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있고 고정된 상태로 있고 이런 모습이 저는 CCTV 영상을 보는데
아니 저런 상태에서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게다가 본인은 잡힌 게 이게 마약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이 협박했다가 경찰에 가보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황당하던데요. 그 그렇죠. 모습 자체가. 이게 원래 예전에는 마약이 숨어서 몰래 하던 그렇죠. 마약인데 지금은 거의 뭐 하고 길거리에 다니고 제가 막 몇 클럽 달- 가고 막 이런. 몇 달 전에 뭐 필라델피아 마약거리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미국은 이런다더라고 해서 충격받았는데 한국에서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이제 의료용을 가장한 마약 투약 사건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의료윤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예. 저희 아시는 피부과 원장님 아침 되면은 문 열면 뭔가 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시술할 수 있느냐고 전화 온대요. 아침에. 피부 시술의 목적이 아니라 예. 이 수면 마취 그거 하얀 색깔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약 효과 떨어진가 전화해서. 그러니까 사실 피부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취제를 피부 시술이나 의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시술은 빙자하는 거고 그냥 그거 계속 맞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현동, 신사동, 강남역, 압구정도 피부과 많이 모여 있잖아요. 성형외과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양심적인 피부과 의사들 나 그 꼴 못 본다 사고 나니까. 그래서 안 봤는데 돈을 벌 목적이면 어차피 얘는 우리 피부과 아니면 다른 피부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절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람보르기니 남도 직전 행선지가 논현동의 피부과였고요. 도망가던 와중에 신사동의 한 병원을 또 찾으러 가는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마약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노출되는데 병원도 얘가 마약 환자인지 진짜 시술하는 환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대충 눈치는 챌 수도 알면서 있는데. 방임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저 손변이 얘기해준 그 의료 윤리에 관한 거 얼마 전에 뭐 일간지 보니까 기사를 좀 자극적이긴 한데 제목이 취지가 아마 그거예요. 합법적 마약상 아니냐. 일부 의사들이. 그러니까 프로포폴, 케타민이 지금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뭐 필로폰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프로포폴하고 케타민 쪽으로. 이게 이제 한 번 구속된 의사 선생님이 있어. 너무 상습적이고 너무 대량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막 해줘가지고 거기는 압수수색 강화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안 터지면 모르고 그냥 운영하는데 가는 거지.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케타민 말고 필로폰하고 엑스터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마취 후유증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양변 이거 경찰이 이 사람 자금 출처 수사한다는 얘기 있던데 이런 건가? 딱 아까 느낌에 그냥 왜냐면 저도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하나 느꼈는데 이게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주유소에서 정말 고급 롤스로이스를 봤어요. 근데 예전에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이제 기사 따른 회장님들이 많은 타는 차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내리는 저 사람들을 봤더니 롤스로이스라고 왠지 안 어울리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하겠습니까? 어떤 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이 사람도 이것도 아마 경찰에 그런 건가? 자금 출처 그냥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30세인데 네. 30세에 람보르기니 차량 본인은 직업을 중고 자동차 딜러래요. 저는 뭐 중고 자동차 딜러분이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롤스로이스 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고 대여. 자동차 딜러라고 얘기를 했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본인은 대여해서 리스 차량으로 타고 있고 월세 2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거예요. 네. 혼자서. 근데 뭐 무슨 돈으로 했냐? 가족이 월세 내줬다. 믿어지세요? 근데 람보르기니야. 자금으로 안 어울리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출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롤스로이스 넘어가 똑같다 이거. 이 사람도 수입도 일정치 않은데 고급 차량을 몰고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사채업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20, 30대 남성이 이런 차량을 대낮에 몰고 다닌다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롤스로이스 남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둘이 친한 선후배 사이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 폭로도 있습니다. 헐. 뭐 차 종류만 좀 다르고 그 차 종류로 계급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헐이다. 조직폭력과 연관이 있는 사이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니까 맞아요. 사실 확인 그래서 안된 거예요. 이번에 이 람보르기남 홍모 씨는 본인은 나 그 저기 롤스로이스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뭐 MG 뭐 조폭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뭔가 이 조직폭력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닌지 그 인연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두 사건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죠.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 차이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시각은 아직 의심은
두 사건 그 관계자들이 이제 범인들이 피의자들이 예를 들어 한 조직 폭력배라든 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범죄를 같이 저지르면서 수익도 같이 만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구나. 그렇죠. 같이 만들었다는 부분이 아까 이제 MG 조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흉기게 들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도박, 인터넷 도박 이런 거라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조폭들은 하나 잡으면 얘 계보 원인들에 다 알잖아요. 정보과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유흥업소 관리하는 조폭들. 옛날엔 지역 중심인데 지금 지역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했다가 뭔가 돈 벌릴 거리가 있으면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문제다 문제.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좀 볼게요. 주차 빌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차 하나가 오랫동안 막아가지고 처벌됐다. 뭐 경찰에 신고했다. 뭐 이런 보도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응급실? 병원 지하 주차장입니다. 와, 병원 지하 주차장? 이건 더 심한 거 아닌가? 병원 지하 주차장 관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근무 중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가 있다. 지금 차는 사진이 나갑니다 유튜브로. 지금 딱 보시면 저기 응급실 전용이라고 아예 딱 정확하게 보이죠. 딱 보시면 저기 휠체어나 뭐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 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아직 응급실 저기 승강기 사용 못하니까 빨리 와서 차를 빼달라. 그러니까 저 차주가 나 지금 진료 대기 중이니까 네가 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차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 차 대놓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 진료 받는다고. 그리고 승강기 사용 못해서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걸 또 차주가 아니라 자기가 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빼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이제 걸어도 이제 안 받아요. 나 지금 진료 대기 중인데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취지였겠죠. 그래서 결국 거기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뭐 이동 주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구급차 자르기도 했고 주차선도 위반했고 당연히 스티커를 붙일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 스티커를 보고 화를 내면서 이 차주가 되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손괴죄. 주차 스티커 붙으면 차 못 가나요? 차주님 잘 가는데요.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랬나 보죠. 아 근데 손변 일단 그러면 뭐 손견은 아마 이제 뭐 범죄 성립 안 될 거고 보나마나 이 사람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차를? 일단은 왜 거기에 점거했는지는 본인이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일단 스티커 없애주면 서로 고소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 보건소 이런 데 이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신문고예요? 네, 내 차에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주차 딱지를 냈다. 예를 들면 내가 보다 혹 때려도 혹 붙일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예를 들면 너무나 긴급한 의료적 상황, 자기가 너무 아픈 거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질병치료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차를 못 뺀다. 이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주장했을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로. 그런데 그런 주장 없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진료 대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게 정당화되기는 어렵거든요. 진료 대기 중이면 잠깐 내려왔다 빼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그 손 변호사 얘기했던 건 정말 너무 급한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지금 차 댈 데가 없어서 제가 잠시 그렇게 데리고 올라앉아 죄송하니까 바로 가서 뺄게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저희가 다루질 않죠. 어, 그럼 안 다루지.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사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학부모들 교사 충돌 문제 계속 나오는데 사소한 것도 내가 피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걸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전문 용어로 진상. 그리고 이제 과도한 권리의식이 있어서 계속 어딘가에 국민신문고 가고 경찰 가고 이거 가지고 재물손괴로 고소할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과민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학부모도 내 아이가 다치고 상처를 입고 오니까 선생님한테 항의를 할 수 있죠. 내 항의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안 되면 교육청 찾아가고 교장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 사안에서도 진료 대기 전에 잠깐 됐는데 해달라니까 불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딱지 붙은 거 알고 재물손괴로 고소할 일이냐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게다가 맞아. 이 글을 올린 분이 이제 주차장 관리원이시잖아요.
근데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주차했던 사람이 국민신문고 보건소 이런 데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이 주차장 관리위원분한테 야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이 관리위원분은 뭐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관리원 입장에서는 붙일 수밖에 없어. 네, 정말 가장 그렇죠. 어찌 보면 약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가 버리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일단은 재물손괴는 아마 성립이 안 되겠죠. 되지. 안 되죠. 왜냐면 그리고 예전에는요 주차 스티커 그 본드가 안 떨어지는 안 거. 떨어지게 해서 유리창 못 쓰게. 그 유리창 못 쓰게 운전석에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조수석 쪽에 살짝 붙이기 때문에 운행할 때 전혀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재물손괴 안 돼 이거는. 관리원이 깨끗이 떼줬대요 말 나올까 봐. 그래요? 깨끗이. 무슨 재물손괴야?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은 오히려 제가 아까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업무방해는 명백하지 않나요? 업무방해죄 명백한 것 같고 네. 응급의료 관한 법률 위반도 될 것 같고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행위 같은 그런 것들로 오히려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다 오히려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올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고소는 저 신문고에 올리는 것도 삭제했다는 다 거예요? 삭제했대요. 알겠습니다. 글은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 사람의 왜 그러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직 그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런 얘기도 했대요. 만약에 그 승강기 사용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응급 승강기니까 내가 차 뺄 때까지 별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소방차 밑에 차 대는 분들도 불 안 나니까 뭐. 잘 잠깐 갔다 온다 이런 건데 그러다 불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책임져? 약간 어떻게 이렇게 책임져?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아니 뭐 어차피 응급용 승강기 잘 쓰지도 않는 거 내가 잠깐 됐다 갔다 온다는데 주차 스티커를 붙여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제 다루면서 아까 손변이 얘기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과민 반응하고 막 집착하고 과도한 관리 주장. 근데 저희가 정치쇼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정치권 책임도 있다고 봐요.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죽자살살 달려드니까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애들한테 많이 말해주거든요. 네. 사소한 걸 그냥 넘기라고. 맞아요. 사소한 걸 사람들이 득달같이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요. 세상은 너무 각박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 각박해진 세상 정치 얘기 사건 얘기로 좀 귀가 조금 더러워졌으면 이 귀를 좀 씻어야 됩니다. 뭐로 씻는다고?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살롱드지를 alertes. 통해서 영혼을 좀 정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림을 보니까 좀 우울한데 그림이. 우울하세요? 왜 우울한 느낌이 왜 칼라로 그럴까요? 다시 뭐 아마도 이게 아니구나. 뭐, 밝은 건가? 아니요 우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울하잖아. 유적지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폐허죠.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한 저 장소는 루브르 궁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할 때 그 루브르 박물관 원래 궁전이었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위베르 로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화가가 그림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쪽 여행을 했었고 그쪽에서 유적지를 좀 묘사하는 그런 화풍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유적지를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들어와서 현존하고 있는 멀쩡한 건물들 있죠. 네. 지금 막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건물, 잘 나간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건물들이 이 건물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폐허가 되고 유적지로 변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희한하네. 근데 되게 멋들어지지 않아요 나름? 이 루브르 궁전쯤 되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도 이 정도의 그러니까 폐허는 폐허지만 유적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리운 이유는 뭐냐면 루브르 궁전 지금은 뭐 베르사유 지은 다음에 밀려나긴 했지만 그때도 대규모 궁전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갤러리를 한참 화랑을 조성하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화려함 때 가장 극치로 화려하고 뭐 호사스럽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궁전이었죠. 아까 이제 그 람보르기남, 롤스로이스남 이런 얘기도 다뤘지만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칠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들 속고 그것의 가치를 최우선 두고 있다가
우리 사회가 또 각박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처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MZ 조폭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런 쪽으로만 끌려가다 보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의 의도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참 멋들어지고 좋아 보이고 궁전처럼 호화한 것보다도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오랜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란 건 무엇일까? 그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 사람은 유적지로 변한 현재 화려하지만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이런 모습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가치를 한번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반짝이는 것들, 이런 유행하는 것들보다는 과연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잘해. 근데 이 사람 뭐 네. 이름 뭐라고? 위베르 로베르. 위베르 로베르. 네. 르자르 로베르. 라임을 맞췄네. 네. 어쨌든 네.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한 느낌을 그린 건 아니라는 거죠. 우울한 느낌을 그린 건 아니고요. 이 그림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어떤 버전에는 사람이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곳에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가 낡을수록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조금 약간 좀 돌아가신 분한테 고인에게 죄송하지만 아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약간 좀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내가 화가야. 멀쩡한 걸. 내가 화가야. 그림을 그려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데 어디죠? 장소 하나 골라봐요. 뭐 제이롯데. 제일 롯데월드 타워. 네. 아까 뭐 특정 기업이 있어요. 그냥 경복궁 갑시다. 야 경복궁. 이 경복궁이 저 폐허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진 거 그리고 막 이러면은 뭔가 좀 희한한 사람인 거잖아. 왜 잘 나가는 그거를 그대로 즐기지 않고 폐허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아니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별명이 폐허의 로베로였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신삼변 시대 백변, 양변, 손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